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1월이 시작됐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올해 고생 좀 해가지고 올해 꼭 합격해요. 요즘 공인중개사 시험이 뭐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아서 많이 고생들 하실 거예요. 근데 고생한 만큼 결과는 나온다. 자, 우리 이제 입문 때 2달 동안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 쪽으로 조금 했어요. 기초 닦았고, 기초 법률 용어 같은 거. 1월에 처음 오신 분, 꽤 되시네. 1월에 처음 오신 분들은 그때 11월에 한 강의를 조금 한번 시간 내서 주말에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기초가 있으니까. 지금 1월에 할 내용은 어차피 그때 우리가 11월에 했던 내용을 한번 또 합니다. 그때 하고 다시 거기다 살을 조금 붙일 거예요. 살을 붙여서 점차 우리가 이제 양을 늘려가는 거예요, 양을. 그래서 1월달 11월보다는 조금 더 할 거고, 그 다음에 3월달에는 1월달에 안 한 거, 살짝 어려운 거 있죠? 그걸 조금 더 할 거고, 5월달에는 마지막 제일 어려운 파트들, 그런 거 5월, 6월에. 그래서 민법은 거의 5월, 6월까지 가면은 거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에 거의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 1월, 2월을 거치면은 약 절반 조금 더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월, 4월까지 가면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은 거의 한 80%,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은 3월, 4월을 거치면 거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양의 80%는 거의 하게 돼요. 80%. 그 다음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이 어느 정도 기초가 돼 있어야 계약법하고 특별법 이해가 가요. 계약법은 조금 이해가 선행해, 이해. 총칙도 물론 이해지만 계약법이 조금 어려워요, 계약법이. 그래서 채권법에 속하잖아요, 계약법이. 계약법이 채권법에 속해서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을 어느 정도 내가 기초가 돼 있어야 그 채권법이 이해가 가요. 그 채권법 속에 매매계약이라는 채권 계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약법이 여러분들이 처음 접할 때는 살짝 어려워요. 살짝. 그런데 계약법의 양이 작아요. 총칙의 약 3분의 2? 그 정도. 물권법에 비하면은 뭐 절반도 안 돼요. 그래서 계약법은 조금, 내용은 조금 어렵지만 양이 작아서 그것만 계속 하면 돼요. 그래서 당분간 특히 1월, 2월 민법 총칙하고 특히 물권법이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1월, 2월은 민법 총칙하고 강의 진도표 받아보셨죠? 그래서 물권법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법은 마지막 주에 살짝 이제 기초되는 사항, 계약 총론 정도. 그리고 계약법은 이제 3월, 4월에 거의 양이 작으니까 4월에 거의 어느 정도 돼요. 계약법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특별법은 민법이 돼야 또 특별법도 돼요. 그래서 민사특별법은 6문제 나오는데 지금은 특별법에 절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절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특별법은 4월 마지막 제주에 기초, 법 전문 위주로 기초할 거고, 특별법은 6월 있죠? 6월. 그때 딱 시험에 나올 것만 정확히 할 거예요. 그러면은 특별법은 이제 6월, 7월, 그때에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전혀. 지금부터 하는 것은 뭐다?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이다.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 그 다음 계약법. 마지막이 특별법. 이렇게 딱 순서를 정해서 쭉 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프린트 받아보셨죠? 프린트가 2개예요. 자, 하나는 이게 이제 제 판사하고 PPT를 이제 강의 노트로 만든 거예요. 아직 이제 책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프린트로 살짝 나와 있어요. 일단 이 프린트를 보시면서 이제 판사를 같이 보시면 될 거고, 사실 판사 내용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굳이 안 봐도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책으로 나오면 그때 보셔도 되고, 지금 이제 기본서를 필 거고, 또 하나 나온 프린트 있죠. 또 하나 나온 프린트는, 자, 몇 페이지가 있죠?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죠? 이게 우리 기출 지문이에요. 기출 지문. 이건 이제 나중에 집에 가셔서 달달달달. 이게 기출 지문을 쫙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시간 동안 배울 내용의 중요한 것들. 거기에 기출 지문이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있다 없다, 유효다 무효다 결론 있죠? 그걸 달달달달 하면은 기출 지문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프린트는 이제 모아가지고 계속 제가 드릴 거니까 기출 지문 훈련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민법만 이제 특강 들어가잖아요. 기출문제 특강이 들어가는데, 제가 그때도 12월 달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문제하고 내용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상호 보완 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업 중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기출문제가 풀린다는 얘기예요. 있다 없다. 처음에는 안 풀리겠죠? 훈련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 시험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우리 시험이 내일 모레 있지 않아요. 앞으로 10개월 후 10월 달에 있기 때문에 긴 마라톤 싸움에서 계속 공부해 나가다 보면 있다 없다가 나중에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출지문을 읽고, 맨 처음에 외우려고 하지 말아요. 일단 읽고 이 2줄짜리 지문이 무슨 말인지를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기본서를 읽는 거예요. 기본서를 읽는 게 2줄짜리 문장을 빨리 무슨 말인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고, 그래서 O 맞는지 뭐 X 탁 날려버리고, 그래서 기출지문을 자꾸 읽고 그런 식으로. 그 다음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 5개 지문 오지 선다잖아요. 그러면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게 나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 4개는 이 설명이 맞는 거고, 그렇지. 하나가 장난을 쳤다게요. X지문. 그러면은 5개 지문을 다 내가 알아야 이 문제를 맞히는 게 아니에요. 5개 지문 중 1번을 읽었는데 몰라. 그러면 마지막에 물음표를 하는 거예요. 물음표. 1번 지문을 읽었는데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 그러면 마지막에 기출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물음표. 자, 2번 읽었는데 맞아. 맞는 설명이야. 그러면 마지막에 뭐 한다? O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앞으로 모든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3번 왔어. 아, 또 몰라. 물음표가 2개 나왔어요. 4번 왔어. 가는 거야. 아, 할 수 있다인데 없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있다. 틀린 파트에 사선을 쫙 그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갑은 주어 잡고 소수로, 이 경우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라고 소수로가 돼 있죠. 그러면 틀린 파트에 보통 민법은 유효다, 무효다,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소수로를 장난치는 게 거의 90%예요. 그래서 틀린 파트 마지막 소수로에 사선을 그어. 그러면 정답. 즉 5번 정답이 나오면 5번 지문을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어요. 읽으면 안 돼. 여기서 끝내고 1번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5번 절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를 알더라도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 틀린 부분에 사선을 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있다 없다,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겠으면 물음표 해야 돼. 찍으면 안 돼요. 찍을 필요가 없어. 자, 왔어. 여기 너 답이 안 나왔어. 그럼 마지막 갔어. 맞아. 그러면 답은 1번하고 3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을 못 골랐죠. 그러면 1번, 3번을 다시 가서 찍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동그라미를 하고 다음 문제 2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를 풀었는데 정답을 못 골랐어. 그러면 물음표 난데 앞에 체크 해놓고 2번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40문제 다 왔어요. 그러면 40문제를 푸는 동안, 민법 푸는 동안 동그라미가 몇 개가 쳐지느냐, 실전에서 20개 쳐져요. 20개가. 즉 절반을 못 고를 수가 있다는 얘기. 진짜예요. 20개가 동그라미가 쳐졌다는 얘기는 반대로 생각해요. 20개는
답을 골라냈다는 얘기예요. 그럼 50점이 거의 물론 실수가 한두 개 일어나요. 그래도 50점은 확보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와서 동그라미 친 데 가서 아까 물음표 난 부분, 물음표가 눈에 안 보이니까 앞에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시간,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체크된 데를 읽고 이제 거기서 판단하는 거예요. 둘 중 하나를 찍는 거니까 확률은 절반이죠. 50%. 그래서 그래 아까는 몰랐지만 한 바퀴를 돌면은 또 감각이란 게 생겨요. 그렇죠? 감각이 생기니까 이제 OX가 감각이 생기면 아까는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 고를 수가 있어. 그러면 그래 네가 틀린 것 같아. 정답 체크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한 대를 쭉 계속 풀어가는 거예요. 이제 남은 시간에. 자, 그런데 물음표가 만약에 3개가 있었다. 어떤 문제는? 그러면 여기다 버려버려야 돼요. 물음표가 3개 있으면 우선순위에 밀려. 내가 물음표가 2개 난 것만 동그라미에서 두 번째 돌아왔을 때 한번 2개 중 하나를 찍어봐야지. 물음표가 3개나 났어. 또는 심하면 4개 날 때도 있어요.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더 버려야지. 그래서 일단 물음표가 4개가 났다. 그러면 하나 더 쳐. 이렇게. 이건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물음표가 3개 난 거는 아까 동그라미 한 거 2개 난 거 했는데 시간이 남어. 그러면 갈 수는 있는데 그럴 리 없어요. 시간 안 남아요. 시간 안 남으니까 그런 건 과감히 버리시고 물음표 2개 난 것만 남은 시간에 한번 찍어보자. 그러면 동그라미가 20개가 났지만 절반은 2개 공부가 되면 한 2개쯤 나요. 공부가 되면. 그러면은 거기서 최소 4문제, 6문제 할 수 있고 그럼 나머지는 한 번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떤 번호를 누르느냐 체크가 제일 덜 된 걸로 누르는 거예요. 3번, 4번을 찍는 게 아니라 40문제 중 우리 시험은 5개 지문이라 8개 어디 8호 40이죠. 평균 1번 정답이 8개 2번, 3번, 4번, 5번도 8개예요. 그러면 제가 모든 기출을 분석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어. 6개부터 12개까지가 돼요. 즉 2번이 심하면 12개까지 나온 적이 있어. 대신 1번이 6개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6개, 12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최소 7개하고 11개까지는 제가 봤어요. 대부분은 정말 8개, 9개, 10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40문제 중 만약에 난이도 상위 우리가 8문제쯤 되잖아요. 32개 넘어간 거. 이 8문제는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8점 이상은. 그러면 8점 이상은 물음표가 2개 나올 수도 있고 3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못 찍었으면은 내가 빨리 체크한 것을 쉬어. 1번 지문이 만약에 5개가 돼 있고 OMR 카드 보이잖아요. OMR 카드 체크하는 거예요. 1번이 5개고 2번이 10개다. 제일 작은 게 1번이다. 그러면 1번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2개는 맞죠. 7개는 되니까. 운이 좋으면 6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풀지 못한 것, 동그라미 남겨놓은 것은 한 번으로 누른다. 한 번으로.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 반드시 5개 지문 중 모르는 지문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70점 이상 때는 나와요. 근데 공부가 되면 70점 파트까지는 다 고릅니다. 우리 기준으로. 50점까지 절반은 무조건 고르게 돼 있어. 절반은. 내 1년 동안 고생했다면 20문제는 당연히 답이 골라져요. 문제는 50점에서 70점이요. 50점에 70점. 우리 합격 점수인 60점 있죠? 60점을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40점까지는 쉽다니까? 난이도 하요. 난이도 하. 일부러 답이 딱딱 보여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답이 보이게 내는 개수가 40점까지. 그 다음에 40점에서 60점은 그래도 좀 열심히 한 사람. 그 다음에 60점에서 80점은 조금 더 확실히 된 사람. 그런 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면 동그라미가 20개 이상은 안 납니다. 많이 나도 20개 아니면 15개 정도는 무조건 나요. 왜?
8개는 무조건 동그라미가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어떤 문제를 통째로 버리는 게 아니라 물음표가 2개 나온 게 동그라미, 이것도 버리는 거 아니죠? 나중에 여기 체크해서 이 2개만 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면 60점대, 70점대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이 물음표가 나온 걸 막으려면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럴수록 물음표가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는 5개 지문을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50점, 60점까지는 물음표가 나와도 항상 제가 첫 기출 나온다겠죠?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5개 중 하나는 물음표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 정답 지문이다, 아니다? 아니다요. 물음표 나온 것은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낯선 지문이 나왔죠? 뭔 소리인지 몰라. 처음 만나. 정답 지문 아니요. 저는 그걸 흘러간다고 해요. 흘러가. 첫 기출 반드시 25개 나와요. 180개 지문 중. 요즘은 박스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200개 지문 중 25개 정도가 첫 기출이야. 그럼 첫 기출은 무조건 물음표가 나와요. 괜찮아. 정답 지문 4번에 있어. 여기 있다고. 그래서 이 물음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공부한 데서 확실히 너 X야! 그렇게 사선으로 그어버릴 수 있는 힘. 그러려면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자. 하나를 알더라도. 그러면 이 시험 60점, 70점대. 제 목표는 여러분들 70점대를 맞게 하는 거예요. 70점대. 60점대는 당연히 기본이고, 그래서 70점대를 확실히 맞추는 방법. 확실히. 그러려면 제가 가리킨 내용만 달달달달 하는 거예요. 제가 가리키지 않은 내용 하면 안 돼요. 왜? 그놈이 내가 해야 될 별 3개짜리 공부하는 걸 뺏어버려요. 기회비용.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양을 늘리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습하지 마시고 다른 거 뭐 하지 마시고 제가 한 거, 특히 프린트 자료 나온 거 있죠? 거기 반드시 해야 될 지문들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거. 거기에서 실수하지 않는 거. 실수하지 않는 거. 앞으로 민법은 그렇게 1년 갈 거예요. 그래서 오후 기출 특강은 오늘은 뭐 신청 그런 거 상관없이 다 들을 수 있어요. 공개니까. 꼭 들어요. 문제는 혼자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를 잘 몰라요. 저는 공부를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제 푸는 게 또 실력이거든요. 어떻게 문제 푸는지 그걸 저한테 들으면서 같이 풀어야지. 그러면 제 문제 푸는 실력이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걸 제 실력을 여러분들이 뺏어가야 돼요. 앞으로 1년 동안. 그래서 문제는 혼자 풀면 실력이 안 늘어요. 특히 박스 문제 같은 거. 박스 문제도 이걸 다 알아야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박스 문제 3개 중 2개만 알면 맞출 수 있다는 얘기. 똑같아. 물음표 하면 돼. 그래서 오늘 이제 박스 문제도 몇 개 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그걸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랑 문제를 같이 풀면 저의 문제 푸는 방법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한테 습득이 된다는 얘기예요. 습득이. 문제는 혼자 풀지 마시고 그러면 실력이 제자리예요. 여러분이 제 실력만큼 되면 괜찮아. 근데 여러분들은 제 문제 푸는 실력이 아직은 안 되겠죠? 그래서 꼭 들어봐요. 오늘 꼭 들어보시고 시간 허락하시면 자 이제 갑니다. 이제 민법 총칙부터 다시 가요. 교재 기본서를 펴세요. 기본서는 2월까지 할 거예요. 2월까지 1월 2월 이제 3월부터는 제 요약집이 나와요. 요약집이 3월부터는 요약집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1월 2월 달에 기본서 지금 안 보면 앞으로 볼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서 자 법률행위부터 갈 거예요. 권리변동은 생략할 거고 11월 달에 했으니까 그렇게 안 중요해요. 자 권리변동은 우리가 총칙물권법 계약법을 한 바퀴 돌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자 법률행위 챕터 2예요. 페이지 기본서 페이지 36페이지 왼쪽 챕터 2 36페이지 보여요? 여기 딱 펴시고 우리 11월 달에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체크해 드렸어요. 자 다시 이제 복습하면서 다지기 하는 거예요. 다지기. 자 챕터 2 법률행위 목적으로 되어 있고 페이지 딱 펴놓으시고
자, 일단 이제 판서를 봐요. 판. 민법 총칙이죠. 민법 총칙. 총칙은 뭘 배워요? 총칙은 법률행위를 배워요.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 매매 계약을 말하죠. 매매 계약. 갑이글한테 지 아파트를 팝니다. 이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한다. 계약을 고상한 용어로 총칙에서 법률행위라고 해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내 아파트 팔 때 매매 계약서 쓰잖아요. 계약, 맺을 게 약속, 약자예요. 맺었어, 약속을. 그래서 계약은 너 내 아파트 5개 살 거야?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를 매도인 갑이 쏘면 우리 살 생각이 있으면 그래, 내가 네 아파트 5개 살게. 승낙한다는 의사표시.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두 개가 서로 합치가 돼야 돼요. 의사표시 두 개가 필요하고 그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가 돼야 돼. 합치가 안 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 두 개가 서로 합치가 되면 매매 계약이 성립되고 계약이 체결됐다고 그러고, 이 계약을 모아 계약은 채권법, 계약법에 있죠. 이 물권법, 채권법에 흩어져 있는 내용을 공통분모를 뽑아내서 모아. 그래서 민법 강론에 있는 공통분모를 모아 규정했다 해서 총칙이 된 거예요. 민법 총칙. 그러면 민법에서 각 칙은 물권법, 채권법, 친족, 상속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 총칙. 그래서 이 일상생활에 쓰는 계약을 추상적인 법률 용어로 만들어요. 그게 바로 법률 행위라고 해요. 자, 행동했죠. 행동했어. 행동, 또 고상하게 행위, 이렇게 단어를 바꿨을 뿐이에요. 법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했다. 이게 법률행위예요. 그런데 이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계약은 의사표시 몇 개? 두 개.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두 개가 서로 합치까지 돼야 되죠. 그래서 법률행위의 개념,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은 시험 안 나와요.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계약을 하면, 매매 계약하면 채권, 채무가 태어난다. 이게.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는 이 법률 행위를 배우는 거고, 이 법률 행위의 필수 요소 여기 있네. 의사표시. 두 번째 배울 게 법률 행위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 의사표시를 배우고. 자, 계약, 매매 계약, 법률 행위를 내가 하지 않고 남을 시켜서 하죠. 이게 바로 법률 행위의 대리 제도예요. 대리. 내 아파트 좀 팔아줘. 대리권을 수여했죠. 그래서 세 번째로 배울 게 대리. 그 다음, 내가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해야겠죠. 그래서 법률행위, 계약 체결하면 유효해야 돼. 소유권 등기 박았어요. 이 소유권 등기가 유효해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자, 그런데 항상 민법은 몇 분? 11월달 강의 효과가 있어. 2분법. 민법은 2분법. 민법이 아니라 우리 법과목이 그래요. 법과목은 복잡한 거 싫어해. 3분, 4분, 5분 그런 거 없어. 무조건 반대말이야. 반대. 두 개로 나뉘어. 그래서 유효 반대. 있을 유효. 법률행위, 매매계약이 유효해야지 내가 권리를 취득하는데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 없을 무효. 그래서 법률행위가 유효가 아닌 무효. 또는 미성년자가 부모 허락 없이 아파트를 팔았어요. 미성년자,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 제한 능력자죠. 이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 일단은 효력 줍니다. 일단은 유효. 하지만 5억짜리를 1억에 팔았어. 그러면은 부모님, 법정 대리인 또는 제한 능력자, 고삐리, 스스로
상대방 찾아가서 나 미성년자입니다. 이 계약 취소하랍니다.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그래서 법률행위가 유효가 아닌 무효이거나 또는 유효지만 유효를 전제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무효 취소를 배울 거고. 그 다음 마지막 법률행위 증여를 하는데 지금 주겠대요? 나중에 주겠대? 나중에. 너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한 채 줄게. 지금 준다는 게 아니라 조건을 따라. 시험부터 그래야 내가 아파트 줄 거야. 법률행위 하면서 조건을 붙였죠. 또는 너 중학생 되면 스마트 핸드폰 하나 사줄게. 조건. 시험 합격할지 말지는 불확실. 하지만 중학생 20살 이건 확실. 그래서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의 조건. 장래 발생 여부가 확실하다. 기한. 이게 법률행위의 조건 기한을 붙인 거예요. 결국 10문제가 나오는 민법 총칙은 뭘 배우는 거다? 법률행위를 배우는 거다. 법률행위. 법률행위 필수 요소 의사표시. 법률행위를 내가 하지 않고 남을 시킵니다. 대리. 법률행위가 유효가 아닌 무효 또는 취소. 법률행위 그냥 주지 않고 조건을 달아. 법률행위의 조건 기한. 그래서 여기서 10문제가 배정되어 있죠. 40문제 중. 자, 다시 한번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법률행위 2문제, 의사표시 2문제. 그 다음에 대리가 가장 많아요. 3문제. 무효 취소 하나하나 2문제. 그 다음에 조건 기한은 묶어서 조건이 나와요. 하나. 그래서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4문제, 대리가 가장 많이 나와요. 3문제. 자, 그러면 민법 총칙은 전반적으로 어려워요. 원래 총칙이 각칙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왜? 이론적 측면이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각칙에는 법 조문이 많고 총칙에는 법 조문이 그렇게 드물어요. 이론이 더 많지. 그런데 총칙에서 가장 많은 법 조문이 있는 데가 대리예요. 대리는 법 조문이 많아요. 그래서 대리의 1차 공략 대상은 법 조문. 그 다음 우리 민법의 시험 우리 공부 대상이 법 조문하고 대법원 판례죠. 그래서 일단 법 조문 기초 잡고 그 다음에 이 기초를 가지고 대법원 판례를 잡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법 공부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법 조문 시험 되게 잘 나와요. 법 조문이 절반 나와요. 200개 지문 중. 단지 정답 지문이 대법원 판례에 많이 박혀요. 그 다음 법 조문이 없는 법률의 의사표시는 뭐가 나오겠어요? 대부분 판례가 나오겠지, 이런 데는. 그래서 법 조문이 없는 데는 대부분 판례가 거의 다 나오고, 5개 지문 다 나오고, 법 조문이 있는 대리 파트라든가, 또는 조건도 법 조문이 많아요. 조건 기한도 거의 다 법 조문이에요. 조건 기한은 법 조문이 많아서, 우리 시험에 정답 지문이 대부분 판례에 박힌 적이 36 동안 2번밖에 없어요. 조건 기한은 95% 이상 법 조문에 정답 지문이 박혔어요. 대부분 판례가 나오지만 한 번도 정답 지문이 박힌 딱 2번밖에 없어. 진짜예요. 그래서 법 조문이 민법에는 정말 중요해요. 뭐 대법원 판례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법원 판례가 되려면 1차적으로 법 조문을 해야 되고 법 조문 자체적으로 시험에 엄청 나와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총칙,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무효 취소, 조건 기한 이렇게 크게 봐야 돼. 크게. 숲을 봐야지 처음부터 나무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일단 하늘에서 쭉 이렇게 굽어봐야 돼요. 민법 총칙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크게 하늘에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서서히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항상 크게 보고 처음부터 너무 세세하게 갈 필요가 없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야죠. 자, 첫 번째 볼 게 이제 법률행위 봅니다. 이제 2문제가 나오는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 또 목차예요. 저는 목차를 중요시합니다. 법률행위. 첫 번째 볼 게 일정한 분류 방법에 따라 법률행위를 여러 개로 법률 용어가 나와요. 법률행위의 종류. 두 번째 볼 게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효력 요건. 세 번째 볼게 가장 중요한 법률행위의 목적. 계약을 한 목적. 너는 왜 갑으로부터 갑 아파트를 샀니? 갑, 매도인, 갑. 너는 왜 네 아파트를 을에게 팔았니? 계약을 한 목적. 앞으로 법률행위가 나오면 계약으로 이해를 하세요. 갑과 을의 매매 계약. 항상 법률행위 나오면 갑을 매매 계약 이렇게 이해하시고 모든 내용을 보면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계약을 한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은 네 가지.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실현 가능해야 돼요. 세 번째, 법에 적합해야 돼요. 네 번째,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자,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라. 이 자체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 용어를 알고 있어야 시험에 나오는 얘들을 알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법률행위의 계약 해석. 법률행위 해석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우리 의사 표시했죠? 비진이 통정 착오. 이와 같이 내 속마음인 의사와 겉으로 표시한 표시가 원래는 일치해야 되는데 불일치해요. 그럴 때 속마음하고 겉에 표시한 게 다를 때 이 의사표시 이꼴 법률행위라고 보면 돼요. 이 법률행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게 법률행위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동네예요. 그러면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종류 보고 성립요건, 효력요건 보고 법률행위 목적, 법률행위 해석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법률행위의 목적이에요. 자, 여기서 나오죠. 갑이 을한테 지 아파트를 팔았으면 소유권 이전 채무를 이행해야 돼. 그런데 건물이 화재로 멸실해 버려요. 그러면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는 넘겨주고 싶어도 넘겨줄 수가 없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이게 바로 불능이라고 해요. 불가능. 가짜 떼어버리고 법에서는 불능. 소유권을 주고 싶어도 건물이 화재로 날아가 버렸어. 그러면 건물이 멸실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권리는 소멸하게 돼 있어요. 물권, 소유권도 소멸. 소유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도인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불능에 빠졌다 그래요. 이게 바로 불능. 자, 법에 적합해야 돼. 갑과 을의 계약은 법에 적합해야 돼. 그런데 이 법에는 안 지켜도 되는 법이 있더라. 그래서 법, 분류죠. 임의규정. 그 다음 강행규정. 임의규정. 안 지켜도 돼요. 법은 A라고 돼 있지만 우리 B로 합시다.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 마음대로, 임의가 마음대로. 당사자가 법은 A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B로 합시다. 가능해요. 계약법. 계약 자유원칙에 따라. 그래서 이게 임의규정. 하지만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법 99.999%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법은 지켜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반드시 지키세요. 강행규정. 그래서 법은 안 지켜도 돼요. 내 마음대로 배제할 수 있어요? 임의규정. 아니요, 법은 지켜야지. 반드시 지키세요. 강행규정. 근데 이제 문제는 지키라고 만든 강행규정을 위반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강행규정을 볼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한 계약은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 두 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됐네요. 반사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됐대. 무효죠. 반사회. 그 다음 반사회인데 법조문을 마련해 놨어요. 그게 바로 공정하지 못한 불공정 법률행위. 그래서 법률행위 동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놈이에요. 반사회. 두 번째가 불공정. 그래서 반드시 법률행위 이 파트에서 우리가 잡을 게 반사회.
맨날 나와. 맨날 해마다 한 문제. 고정이요, 고정. 반사회. 100% 대부분 판례가 나와요. 그래서 반사회를 잡을 거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불공정. 이것도 독자적으로 한 문제 나와요. 그 다음 강행규정 중 단속 규정이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다음 불능. 이건 계약법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차피 계약법에서 또 해야 돼. 그래서 불능. 그 다음 종류. 종류는 3년에 한 번꼴로 나와요. 종류는 지금 이제 할 거예요. 종류. 그래서 법률행위에서 반드시 잡아야 될 게 반사회. 두 번째 불공정. 반사회 불공정. 그 다음 단속 규정. 강행 규정이 위반했는데도 단속만 할 뿐. 그 법률의 효력은 유효로 봐줘요. 단속 규정 잡아야 되고, 불능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종류. 자, 성립요건, 효력요건에서 중요한 대부분 판례가 있지만 그건 나중에 할 거고, 여기는 큰 흐름을 봐야 돼요. 큰 흐름. 그 의미밖에 없어요. 직접적으로 시험은 잘 안 나와요. 이제 나올 건 있는데, 그건 한 바퀴 돌아야 돼. 한 바퀴 돈다는 의미가 뭔지 알아요? 제 용어에 여러분도 익숙해지셔야 돼. 순환이 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권법하고 계약법, 순환이라고 해요. 그걸 저는 한 바퀴라고 그래. 나중에 한 바퀴를 돌아야 이해가 되는 파트는 제가 1월 달에는 안 해요. 그건 3월로 넘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의 노트 오늘 프린트 나온 거, 그 권리변동도 쭉 있잖아요. 지금 1월 달에 권리변동 안 하잖아. 권리변동은 한 바퀴 돌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미루는 거고, 중간중간 제가 1월 달에 안 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강의 노트에 있는데 제가 여기 수업을 안 해. 그 얘기는 다음에 한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한다는 얘기는 한 바퀴 돌아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1월 달에 안 하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법률의 해석이 제일 안 나와요. 해석이 제일 안 중요해. 이제 종류 가는 거예요. 종류. 자, 이제 첫 번째 볼 게 법률행위의 종류. 여러분들은 기본서도 펴놓으시고 프린트물도 펴놓으시고 강의 노트 그런 식으로 알아서 해요. 알아서. 자, 법률행위 종류. 분류 방법. 첫 번째,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분류합니다.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의사표시 개수. 자,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없다. 그러면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있어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이게 우리 기출지문이요. 그러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한다. 그렇지, 맞는 지문.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걸 정답 지문으로 해요, 안 해요? 안 해. 장난 안 쳐, 그런 건. 그래서 반드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이렇게 분류했죠. 첫 번째,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됩니다. 이 법률행위를 뭐라고 해요? 단독행위라고 해요. 자, 거꾸로 읽어요. 제 손 봐요.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돼. 홀로 단독으로 법률행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11월달 기초 때도 얘기했지만 법률 용어가 나오면 그냥 이 네 글자에서 이걸 그냥 이해를 해야 돼. 이 네 글자에서. 단독행위란 게 뭐냐? 뒤는 법률행위. 아하, 법률행위인데 단독, 홀로 단독으로 법률행위가 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 단이 뭐냐? 의사표시.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된다. 그 얘기는 법률행위가 되면 뭐가 발생해요? 법률 효과가 발생해. 그래서 법률행위를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발생하죠. 요건 대 효과의 법칙.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발생해. 그러면 법률 효과가 권리 변동인데, 권리 변동, 소유권 취득이라는 권리 변동, 소유권 취득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죠. 을한테 물어봤죠. 을, 너 어떻게 소유권 취득했니? 그러면 을은 뭐라고 답을 해? 을, 너 어떻게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했니?
그러면 을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 갑으로부터 갑 소유 아파트를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박으니까 소유권 주네요. 그러면 을의 소유권 취득이라는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은 매매 계약. 계약이 바로 법률 행위죠. 그런데 하나를 더 있지. 갑 탓이야. 너는 어떻게 소유권 취득했니? 그러니까 갑 탓이는 뭐라고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는 상속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법이 저보고 직계비속 상속 1순위라고 법이 아버지가 가진 모든 건물 열채 있는데 포괄적으로 다 소유권을 저한테 먹여버리네요. 갑 다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매매계약이 아니죠? 상속. 그러면 이 매매계약을 고상하게 법률 행위라고 하고, 이 상속은 법률행위 아닌 반대 법률 규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이라는 이 권리 변동, 발생, 변경, 소멸, 그중 발생, 소유권 취득이죠. 소유권 취득을 일으킨 원인은,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일어나니까. 하나는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 그래서 우리가 죽어라고 이놈의 법률행위, 법률 규정. 매수인은 매매계약 한 것만으로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요. 반드시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 취득. 186조 법률행위. 상속! 이거는 법률행위가 아니죠. 187조에 따라 상속받은 갑 다시는 등기 필요해요? 등기 필요 없어요? 등기 필요 없다. 어마어마하죠.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은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 반드시 등기해야. 하지만 법률행위 아닌 상속경매와 같은 법률 규정이 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187조. 그래서 하나는 법률행위, 계약, 매매계약, 하나는 법률행위 아닌 법률규정, 대표가 상속. 그래서 법률행위를 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법률행위가 된다는 얘기는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요. 법률행위가 됐다는 얘기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그러면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되는 게 단독행위고, 아니야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는 안 돼. 두 개가 필요하죠.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두 개가 서로 합치까지 돼야 돼. 합치되면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청약, 승낙 여기서는 안 나와요. 시험은 단독행위가 나와요. 단독행위. 자, 그러면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됩니다. 이게 단독행위인데, 홀로단. 이 단독행위는 다시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하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더라. 그러면 시험은 상대방 있는 놈, 상대방 없는 놈을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한 문제를 맞히는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법률 용어를 이해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취소는 취소의 의미를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갑이, 자, 이건 이제 지워버리고, 법률행위도 지워버리고, 망도 지우고. 갑이 지소유 아파트를 을에게 팔았죠. 매도인, 매수인. 그런데 이 갑이 몇 살? 17살. 곱비리는 아직 어른이 성년이 되지 못한 사람, 미성년자. 자,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제한 능력자예요. 자, 제한 능력자는 법정 대리인, 부모 동의를 받아야만 법률행위 계약이 가능해. 그런데 동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우리 시험은 절대 안 받아. 동의
받고 하는 지문은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매매했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러면 이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매매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하면 우리 법은 일단은 이 매매계약은 유효지만 이쪽 미성년자하고 17살짜리하고 부모님 법정 대리인한테 권리를 줘요. 취소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래서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지만 5억짜리를 만약에 1억에 계약했다. 그러면 취소로 날려야지. 따라서 이와 같이 상황에 따라서 5억짜리를 10억에 팔았다면 취소하면 바보지. 잘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제값 못 받았을 때 취소하세요. 취소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얘기. 이게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그러면은 취소를 하면 이 매매계약은 무효로 바뀐다 얘기죠. 이게 취소 효과죠. 취소하면 무로 날아가요. 자, 매매계약은 항상 5월 1일 날 했는데 취소는 언제예요? 7월 1일. 두 달의 효과가 있어. 항상 2달 후에요. 그러면 취소하면 이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는데 취소한 7월 1일부터 무효가 되느냐 아니면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한 5월 1일자로 처음부터 무효가 되느냐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취소 효과는 소급표가 있다. 처음부터 우리 법 전문이죠. 취소하면 처음부터가 거슬러 올라간다. 한자로 소급한다. 자, 그러면 이 취소합니다라는 의사표시는 갑이 지계약 상대방 을에게 해야지. 을에게. 취소의 의미를 알면 취소합니다라는 의사표시는 취소하니까 바로 무효효과가 발생해.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효과가 발생해버렸죠. 무효라는. 따라서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법률행위가 돼버렸어. 그래서 취소는 단독행위. 자, 취소하니까 바로 모든 단독행위는 바로 법률효과 발생. 이런 취소권을 뭐라고 한다? 법률관계를 바로 형성시켜버린다 해서 형성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관계를 바로 형성시켜버려요. 그래서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관계 되는 모든 저기 적혀있는 건 다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계약이 되려면 의사표시 2개가 서로 모아야 돼. 근데 취소합니다 하면은 바로 법률효과가 발생해버렸죠. 바로 형성시켜버렸다. 형성권. 자, 그러면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에서 단독행위. 두 번째, 상대방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지계약 상대방 을에게 취소해야죠. 그래서 취소는 첫 배 나왔죠? 취소는 일단 단독행위고 그 다음 상대방이 있다. 취소 의미만 알면 그래 취소는 내 계약 상대방 을에게 하는 거야.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어. 두 번째, 해제. 자, 매도인 갑은 소유권 넘겨줘야 되고 매수인 을은 대금을 줘야 돼요. 자, 매매계약의 의미.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근데 매도인이 소유권을 안 줘. 또는 매수인이 매매대금 5억을 안 줘. 그러면은 만약 을이 매매대금 5억을 안 준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상대방 매도인한테 이 계약을 날려버릴 수 있는 힘을 줘요. 그게 바로 뭐다?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마찬가지 똑같아.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계약을 해제를 하면 효과 또 무효가 돼요. 해제도 효과는 바로 이 계약이 무효. 마찬가지 소급 무효가 돼요. 그래서 해제도 소급효가 있고 취소도 소급 무효 효과가 똑같아요. 단지 취소는 법이 정해놔. 취소할 수 있는 경우 3개. 제한능력자. 그 다음 의사표시에서 2개 나오죠. 차고, 사기, 강박.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이 딱 정해놔 버려요. 제한능력, 차고, 사기, 강박. 그
그 외에는 취소가 불가능해. 그러면 해제는 언제 하느냐? 해제는 민법이 정한 해제 사유가 바로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래서 내 상대방이 지 채무를 나한테 이행하지 않으면 나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을이 채무 불이행할 수도 있고 매도인 갑이 소유권 안 줄 수도 있죠. 그러면 상대방한테 해제권이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수인이 대금 채무를 불이행하면 매도인 갑이 이 계약을 해지하죠. 그러면 생각해봐. 해지합니다. 의사표시 쏘는 순간 바로 무효가 돼버렸죠.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행위 됐어요. 단독행위. 또 하나 해결해. 그러면 해제는 상대방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상대방 을한테 채무 불이행 을한테 해제 날려야지. 결국 취소든 해제든 단독행위에 해당되고 상대방이 있잖아. 내 계약 상대방 을에게 취소 해제 날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까지 했어요. 그러면 취소합니다. 상대방에게 합니다. 상대방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제합니다. 내 상대방한테 해제하니까 상대방 있어. 자, 추인. 우리 이제 11월 달에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추인. 우리 어디서 들어봤어요? 무권대리에서 들었지. 갑, 을, 병. 이놈이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권대리. 자, 무권대리인이 병한테 갑 소유 아파트를 팔았죠. 그럼 갑이 본인인데 본인 대리인 상대방. 자, 무권대리인이 한 이 매매계약 법률행위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무효. 어느 누구도 내 허락 없이 내 재산 못 날려요. 그래서 대리권 없이 팔아도 내 입장, 본인 내 입장에서는 넘어가지 않아. 손해 안 봐요. 하지만 이놈이 잘 팔았다면 본인은 5억짜리 땅을 아들놈이 10억에 팔았다는 얘기지. 그러면 본인에게 무효인데 본인은 10억을 받고 싶어. 그럴 때 이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게 바로 추인이라는 의사표시. 따라서 본인이 무권대리인이 한 이 매매계약을 추인합니다. 의사표시를 병한테 쏘아버리면 본인에게 유효로 변해버린다. 그래서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바로 유효가 돼요.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다 없다? 있다. 원칙적으로 병한테 해야지. 병! 얘 대리권 없지만 나 추인할게. 그래서 추인은 상대방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인도 상대방 있어. 추인의 의미를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연스럽게 협의에 무권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의 추인권이고. 그렇지. 병한테도 할 수 있지만 또 무권대리한테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있어. 자, 철회. 철회는 이놈이 나오죠? 상대방. 자, 5억짜리를 알고 보니까 내가 10억에 산 거야, 병이. 그럼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 병은 5억짜리를 10억에 살 수 없지. 빨리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날려버려야지. 이게 상대방이 하는 철회권이죠. 철회합니다 하면 날아가 버려. 무효가 돼요. 그래서 상대방 무권대리인하고 계약체결한 상대방 병에게 권리 하나 주죠. 상대방에게 철회권을 줘. 철회합니다. 의사표시.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다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개는 무권대리에서 나와. 본인이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다 의사표시.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다 법률행위가 돼. 그래서 추인은 본인이. 그러면 추인 효과. 바로 유효. 철회는 반대죠. 날린다 해서 철회는 무효. 그래서 단독행위. 의사표시 하나. 문제는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추인 철회. 있겠지. 병한테 하든지 묶은 을한테 하든지 추인도 있고 철회는 을도 되고 본인도 되고 둘 다 추인 철회는 양쪽으로 벌어져. 이렇게도 이렇게 상대방 있어. 그래서 추인의 의미, 철회의 의미를 알면 얘들은 상대방이 있구나.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동의. 아까 했죠. 미성년자가 매매계약 같은 법률행위를 할 때는 여기 있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 자, 그러면 법정대리인의 이렇게 우리 시험은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동의. 자, 상대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봐.
동의합니다. 이것도 의사표시요. 동의합니다 하면 동의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동의, 상대방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봐. 있겠지. 아들! 봐라. 내락 없이. 즉, 취소합니다. 해지합니다. 추인합니다. 철회합니다. 동의합니다. 얘의 의미를 알자는 얘기. 외우지 말고. 취소합니다. 그렇지. 내 계약 상대방에게 취소하겠지. 해지합니다. 그렇지. 내 계약 상대방에게 해지하겠지. 그러니까 다 상대방이 있겠네. 있겠네. 추인합니다. 그렇지. 본인이 무권 대리인 또는 상대방 병의에게 추인하겠지. 상대방이 있겠네. 철회합니다. 그렇지. 상대방이 본인 또는 무권 대리에게 철회로 날리겠지. 동의합니다. 그렇지. 자기 아들놈한테 해. 동의해 주겠지. 이 5개 단어의 의미를 알면 얘들은 당연히 상대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취소합니다. 해지합니다. 추인합니다. 철회합니다. 동의합니다. 얘는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되니까 단독행위. 상대방에게 하니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소유권 포기.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그러면 바로 포기력이 생겨요. 모든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바로 법률효과가 발생해야 돼. 문제는 소유권 포기가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생각을 하겠어요. 외우지 말고. 소유권 포기. 그럼 제가 뭘 생각을 하겠어요? 의류 수거함을 생각을 하겠어요. 1층 가서 내 헌옷을 버립니다. 어디다 버렸어요? 길거리에 버렸다고 그래. 좋아. 상대방에게 버린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버려. 소유권. 담배 버려. 물건 버려. 버려. 상대방 없어.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소유권 포기는 그냥 버린다. 상대방 없다. 이렇게 5번 해봐요. 소유권 포기는 그냥 의류 수거함에 내어 그냥 버린다. 그냥 버리니까 누군가한테 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상대방이 없다. 자, 포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뭘 포기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있는 놈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 소유권 포기. 그냥 포기 보면 안 돼. 소유권을 포기하는 건 그냥 버려 상대방 없어. 그냥 버려 상대방 없어. 나머지는 다 내 상대방에게 취소, 상대방에게 해제, 상대방에게 추인, 상대방에게 철회, 상대방에게 동의. 다 상대방이 있네. 별 3개예요. 별 3개. 3년에 한 번씩 나오지만 나오면 여기서 정답지문 걸려요. 이것만 알면 모든 문제 다 풀렸어. 이제까지 진짜. 나머지 더 할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몰라도 거의 정답 지문이 90% 이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 하면 우리 기출 90%가 풀려요. 나머지 할 게 아직도 몇 개 더 있지만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쫙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단독행위 의 있죠? 우리 12월에 체크해 줬어.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냐.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행위. 동그라미 1번 봤어요. 동그라미 2번. 단독행위는 대부분 형성권.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만 쏘면 바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자, 종류. 상대방 있는 놈. 이제 가는 거야. 동의, 해제, 해지는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추인, 그 다음 밑에 취소, 그럼 오른쪽 철회. 자, 제 강의 순서로 하면 취소합니다, 해제합니다, 추인합니다, 철회합니다, 동의합니다. 제 강의 순서로는. 제 강의 순서로 외우길 바래요. 제 강의 순서로. 오른쪽 상대방 없는 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두 번째 줄 오른쪽 소유권 포기. 그냥 버려. 상대방 없어. 왼쪽은 상대방 있을 거고. 자, 계약 시험에 안 나와요. 오케이. 이 정도 하고 우리 10분간 쉬고 갑니다.